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날 저녁 7시에 시작하는 선제국어와 함께하는 7시 7시 라이브죠.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 이번 시즌은 벌써 마지막 시즌 되었어요. 저희가 정말 반년 이상이죠. 이게 몇 월부터인지 기억도 안 나네요. 저희가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는데 드디어 오늘 이제 지방들 앞두고 마지막 라이브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다 합격을 하시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브는 26년도 이제 지방직 시험이 끝나고 내년도를 대비해서는 7월부터 시작을 해요. 저희가 다음 시즌 라이브를 원래 한 뭐 9월이나 11월에 항상 했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성원에 힘입어가지고 2027년도 시즌부터는 7월에 올인원을 개강하는 것과 동시에 저희가 라이브를 진행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 합격하신 다음에 주변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그쵸, 여러분들 오늘 일단 마지막 라이브 약간 매운맛으로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푸시다가 좀 많이 틀렸어요, 어려워요, 아마 이러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마지막이니까 기억에 좀 확 남도록 오늘 약간 매운맛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성적을 보게 되면은 지금 입력하신 분들의 그 성적을 보면은 역시나 1번, 어머? 1번? 공문서에서 많이 틀렸네요. 뭐 2번, 뭐 그리고 또 3번, 뭐 7번, 8번, 9번 전반적으로 좀 약간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차라리 틀려보시고 오늘 차라리 그쵸, 내가 약점 무엇인지 체크하셔서 남은 시간 동안 충분히 대비를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지방지를 잘 보면 되는 거니까 오늘도 하여간 열심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지난주까지 목소리가 지금 너무너무 안 나왔죠? 거의 다 나왔어요. 거의 다 나왔는데 아직도 아이고 좀 약간 안타깝게도 제가 아직 꾀꼬리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 그래도 지난주보다 훨씬 한 목소리를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요.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요. 자, 지금부터 우리 하프모 형사죠. 열 문제 한번 힘차게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바로 시간 단축 훈련이다.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문제라도 시간이 만약에 충분히 여유가 있다면 충분히 풀 수가 있었을 거야. 근데 항상 우리한테 모자란 건 시간 때문에 문제를 못 푼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국가직 때 잘 보신 분들은 내가 왜 잘 봤나? 근데 특히나 국가직 때 성적이 떨어지신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국가직을 생각하면서 시간 단축의 방법을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라이브 시즌 5의 주제를 그쵸, 국가직을 성찰하다로 잡았지 않습니까? 저 오늘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에요. 한 주의 시작 월요 라이브를 하면서 일주일을 돌아보고 또 일주일의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제가 국가직을 성찰하다 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자, 왼쪽이 불안감과 그 다음에 무모한 그쵸, 낙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이 긴장감과 행동적인 낙관입니다. 여러분들 왼쪽이 당연히 좋은 거겠어요? 오른쪽이 좋은 거겠어요?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뭐죠?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그죠?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불안감은 그쵸,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는 말이 있는데 과한 불안감은 결과적으로 수험의 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안감을 과하게 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수험은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그쵸, 불안하고 누구나 외롭고 누구나 그쵸, 끝이 아직 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위치 확인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적절한 긴장감으로 나타내지 과한 불안감으로 나타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를 하되 그죠, 과한 불안감은 버리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뭐냐면은 낙관을 제가 항상 가지라고 하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긍정적인 어떤 태도도 긍정성도 훈련으로 된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잘 될 거야.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무모한 낙관과 무모한 긍정은 안 된다고 하는 거야. 무모한 긍정은 뭐냐? 무모한 낙관은 뭐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잘 될 거야. 그럼 문제 풀다가 좀 어려우면 에이 이런 거 안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죠. 이게 저는 무모한 낙관, 무모한 긍정이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은
행동적인 낙관, 행동적인 긍정, 행동이 따라오는 행동주의 낙관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그래 나 잘 될 거야. 내 행동이 따라와야지. 야 이번 시험 틀림없이 난 잘 볼 거야. 행동이 따라와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바로 뭐냐 하면은 그렇죠. 긴장감, 적절한 긴장감과 행동적 낙관이다. 행동적인 긍정이다. 라고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6월 20일 지방직 시험을 보는 그날까지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하시되 그쵸 딱 잘해 놓을 때 아, 내가 정말 오늘 정말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행동적인 그러니까 난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낙관은 유지를 하시되 과한 불안감은 좀 떨쳐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한 불안감을 떨치는 방법이 바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지금까지 풀었던 걸 쫙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본인이 틀렸던 거, 본인이 어렵다 생각했던 것들 쫙 한번 풀어보시면서 꼭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힘내시고요. 지금부터 힘차게 1번 문제부터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논리 문제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논리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는 안 나오는 문제다라고 했는데 아니 근데 조금 있다가 논리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예상외의 결과가 나왔어. 2번, 3번, 4번 중에서 2번이 기본형 문제고요. 2번이 항상 출제기조 전환저 전에도 나왔던 문제고 3번이 사실은 여러분들 신유형이죠. 신유형 중에서 피셋 문제예요. 3번이. 좀 이따 어디 피셋인지 알려드리고요. 4번이 신유형이야. 근데 2번, 3번, 4번 중에서 제가 지금 정답지를 보고 놀란 이유가 2번이 정답률이 제일 낮아. 이거는 안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논리가 오늘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는 안 나오는 문제를 연습하자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도 풀어보면서 반드시 그쵸? 여러분께서 어려운 문제 대비를 하셔야만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전히 당연히 확실히 독해는 가장 중요하다. 저희 시험은 독해 기반 베이스, 그러니까 논리는 변별성을 주는 거지 전체 문제에서 논리가 제일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독해다. 일일 또 끝까지 열심히 푸시고요. 모의고사 충실히 풀면서 독해에 힘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부터 들어가는데요. 오늘 1번 문제 아니 두두두두두 정답률이 64%. 64%. 자, 1번 문제는 무조건 맞아야 돼요. 근데 왜 64%가 나왔냐? 당연히 좀 선지를 어렵게 내서 그래요. 선지를 어렵게 내니까 당연히 정답률이 그쵸 낮아지게 되는 건데 그럼 오늘 어떤 선지가 어려웠냐? 이런 부분을 좀 새롭게 내봤어요. 특히 어문 규범도 내봤는데 한번 봅시다. 아니 정답률이 너무 낮아.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히나 1번입니다. 1번. 통통문은 그동안 미흡했던 암을 극복한 생존자의 재활 및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봐봐. 자, 우리 다시 한번 그 예문 기억해 봅시다. 용감한 그의 아버지. 자, 이 문장이 왜 이상하죠? 용감한 게 근지 그의 아빠인지를 모르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를 중의성이라고 했고 이건 특히 수식관계 중의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수식관계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용감한 게 누군지를 딱 특정을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 쓰는 방식이 바로 쉼표였어요. 쉼표는 뭐다? 바로 뒤를 수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용감한 게 그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바로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위치를 옮겨주는 거죠. 그의 용감한 아버지. 그러면은 진짜 이거는 뭐냐면은 그치 아버지를 특정해서 바로 앞에서 수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어떻게 본내 봅시다. 자, 통통문은 그동안 미흡했던 암을 극복한 생존자의 삶이.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전반적인 맥락에서는 미흡했던 게 생존자의 재활이 미흡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재활 관리가 좀 미흡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쓰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용감한 그의 아버지 용감한 게 그라고 해석될 수도 있죠. 그럼 이걸 마치 미흡한 게 암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로 뭐냐면은 그동안 미흡했던 암이라고 했는데 아니죠 여러분들 이거는 암이 미흡한 게 아니잖아. 용감한 그가 용감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용감하고 하다 하고 싶으면 이렇게 찍어주든지 위치를 옮겨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잘못됐던 거죠. 1번을 보세요. 그동안 미흡했던 암을 극복한. 똑같잖아. 미흡했던 암. 그럼 암은 미흡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동안 미흡했던 게 무엇이냐? 끊어주시고요. 암을 극복한 생존자의 재활 및 지속적인 관리. 여기가 바로 미흡했다는 거야. 이해되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 그쵸? 재활 및 지속적인 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에 미흡했던, 여기서 쉼표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바로 다음이 아니라 그 다음을 꾸며주게 되니까 재활이나 관리가 미흡했다가 금방 나오게 되는 거죠. 어찌되었든 또 얘를 갖다가 적절하게 옮겨줘서 문장을 새로 쓰는 방식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다가 이렇게 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아무 미흡하기 때문에 적어도 얘는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틀렸어요, 여러분들. 그럼 2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암의 예방, 뚜루뚜루에 이르기까지 암 관리 체계의 단절 없는 관리 체계 완성을 목표로. 자, 이거는 이제 왜 문제가 되니? 앞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여기 나와 있죠. 자, 중복적인 표현도 하고 수직 그 표현은 간결하게 구체화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보게 되면은 암 관리 체계의 단절 없는 관리 체계. 관리 체계가 두 번이 지금 반복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화 의료에 이르기까지 단절 없는 암 관리 체계 완성을 목표로. 이게 제일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걸 보게 되면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중복되는 표현이 있죠. 중복된 표현. 암 관리 체계, 단절 없는 관리 체계 두 번 나왔기 때문에 하나를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이제 뭐냐면은 조기 검진을 통해 일찍 발견하는 것이 암 정복의 핵심이래. 자, 근데 여기 일찍 발견하다가 있죠. 발견하다에 지금 목표가 없네. 뭘 발견해? 조기 검진을 통해 일찍 그쵸. 목표가 나와야 되죠. 암을 발견을 해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 암을 넣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들 어문 규정인데 선생님 어문 규정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쵸? 아직 안 나왔죠. 그러니까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옛날처럼 너무 지역재구 이상하고 막 이렇게 어려운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장 구호 정도는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세계보건기구죠. 근데 WHO죠. WHO가 있지? 그럼 얘는 바로 뭐가 되죠? 고유어나 한자에 대응하는 말이죠. 그러면 대괄호를 써야만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만약에 커피 그러면은 얘를 표기할 때는 원어가 커피죠. 그럼 얘는 원어 표시이기 때문에 써야 되죠. 근데 만약에 인공지능 그럼 얘는 뭐야? AI죠? 근데 AI인데 인공지능이라고 했을 때 얘랑 대응되는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쵸? 외래어나 외국어 표시잖아?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야 돼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제가 무식하게 알려드린 게 있잖아. 그게 바로 뭐였어요? 커피 발음 비슷하지. 원어 표시니까. 근데 얘는 인공지능 AI 다르지. 다르니까 이런 식으로 뭘 해라? 대괄호를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번, 2번, 3번, 4번을 했는데 1번이 좀 그동안 안 나왔던 그쵸 중의적 표현 그 수식관계 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2번 같은 경우는 단조롭다 두 번 있으니까 저기 뭐냐 관리체계 관리식이 두 번 있으니까 하나를 없애면 되는 거죠. 3번은 뭐 생략관계니까 생략성만 찾는 거니까 잘했을 텐데 1번하고 4번을 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4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문장 구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좀 넣어놨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좀 해야만 된다. 알겠습니까? 조금 어렵게 냈더니 정답률이 64%로 그냥 뚝 떨어졌어요. 이러면 아니 됩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반드시 연습하시기 바라고 지금 제가 해드렸던 모든 내용은 매일국어에서도 제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제국어 모의고사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국어나 선제국어 모의고사를 통해 조금 더 문제 보충하시면서 열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2번 문제인데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2번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논리가 세 문제가 있는데 정답률을 알려드릴게요. 2번이 50%고요. 현재까지 입력. 3번이 75%고요. 그 다음에 4번이 83%야. 근데 제가 왜 놀랐냐. 나는 이게 이제 2번, 3번, 4번 정답인데 2번, 3번이 제일 못 풀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3번이 뭐냐. 3번이 뭘까요? 2024년도 7급 피스 문제입니다. 그대로. 선생님, 근데 피셋은 오지선다인데 이게 사지선다인데요. 선지만 바꿨어. 얘기했잖아. 오지선다를 하면은 이게 정답 입력이 안 된대 학원이. 그래서 사지로 다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사지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 7급 문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이제 선지만 바꾸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풀었던 문제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제가 거의 매 회에 거의 하나씩은
피세 문제를 약간 변형한 것도 있지만 그대로 대부분 가져왔어. 그대로 가져왔어. 그래서 저희 저번에 뭐 5급 피세도 풀어봤고 민경제 피세도 풀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세 문제를 왜 그냥 가져와서 생으로 한번 풀게 하냐.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피세 문제도 많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 그 국가직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는 지금 7급 피세 문제는 손재가 많잖아. 전제가 그걸 좀 줄여서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이미 피셋은 문제가 거의 다 개발이 됐죠. 20 몇 년 동안 맞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많은 피셋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뭘 풀지를 모르잖아. 그걸 어떻게 풀어야 돼?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그냥 제가 보여드리는 문제 가지고 연습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이번에 뭐 이제 그 다른 어떤 OT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제 역할 중에 하나가 약간 이제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이냐를 좀 알려주는 약간 큐레이터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풀만한 또 풀 수 있는 그런 좋은 문제들을 제가 피스에서 다 보여줬으니까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야.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전 얘가 제일 정답률이 낮을 줄 알았는데 2번 정답률이 제일 낮아. 2번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 여러분들, 2번은요, 일종의 기본형 문제다. 기본형이라고 해서 쉽다는 게 아니라 신유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3번하고 4번 신유형이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균형을 못 맞추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번 국가직이 우리 뒤통수를 너무 세게 쳐가지고 학생분들이 신형만 막 풀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본형 문제가 지금, 정답률이 떨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지금부터 2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에 미치는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추가해야 될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선 이 결론이 안 나온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생략된 전제 찾기 문제입니다. 근데 딱 문장을 보면은 1번을 선호하는 사람 모두 미국을 선호하고 미국 선호. 이게 지금 보시면 모두 그다음에 뭐뭐가 있다. 양의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양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죠? 수로 논리, 즉 양화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는 기화를 통해서 보는 게 더 빨리 풀 수가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보를 기화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일본을 선호하는 사람은 모두 미국을 선호한다. 됐습니까? 2번 문제, 미국은 선호하지만, 이건 연언이죠. 중국은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은 출장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야? 몰라. 그 사람 한번 M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근데 결론이 이제 뭐냐면 따라서 미국만 선호한 사람이 적어도 한 명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선호하는 사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야. 근데 자, 여기 출장지는 세 군데죠. 미국, 중국, 일본이야. 근데 미국만 선호하는 사람이 적어도 한 명 있어. 걔가 누구야? 몰라. 이름 뭐야? 몰라. 몇 명이야? 몰라. 하지만 있어.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기호식 쓰게 되면 미국을 선호하죠. 근데 뭐는 선호하지 않은 거야? 일본은 선호하지 않고 중국도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럼 접시다. 자, 일단 이거부터 한번 해보죠. 1번과 2번에서 이 결론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1번을 선호하는 사람 모조리 미국을 선호한다. 근데 미국을 선호하는 사람은 중국을 선호하지 않더라 되는데 여기에 어떻게 이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아니죠, 아니죠. 그쵸,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그쵸? 여기에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 뭔가를 갖다가 생략된 존재를 하나 넣어줘야만 된다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한번 생략된 존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자, 이제 보시면 약간 이제 답이 좀 보이실 텐데 봐봐. 미국은 선호하는데 얘네들은 선호하지 않잖아. 그치? 그치? 그럼 봐봐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미국이 있잖아. 그치? 근데 이미 여기 보시면 미국은 선호하고 중국은 선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 뭐만 연결하면 돼? 나들보만 연결하면 되는 거잖아. 1번은 왜 쓸 수가 없냐면 1번 같은 경우는 1번이 먼저 있었는데 1번이 지금 전제에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에다가 그쵸? 얘랑 얘가 확보가 돼 있지. not 1번만 넣어주면 되잖아.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not 1번만 한번 넣어주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자,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미국을 그쵸? 선호하는 사람들은 모두 일본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쵸? 근데 미국을 선호하지 모두 일본을 선호하지 않으니까 미국 그 다음에 not 중국 그 다음에 not 일본 이게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미국을 선호한 사람은 누구도 일본을 선호하지 않는다. 이것도 가능하죠? 근데 여기다 넣지 말고 여기다 넣어도 되잖아. 그럼 뭐죠? 중국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일본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면 중국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일본을 선호하지 않는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얘가 지금 연원인데 얘항도 갖고 있고 얘항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어쨌든 간에 무조건 여기에 뭔가 덧붙여가지고 나 일본이 들어갈 시게끔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은 미국을 선호하면 일본 선호하지 않아 무조건. 나 중국을 선호하지 않으면 모두 일본을 선호하지 않아. 찾아보세요. 미국을 선호하지 않으면 자 일본을 선호하지 않아. 정답 몇 번? 3번이 나오겠네요. 되십니까 여러분들? 됐죠? 근데 일본은 왜 안 돼? 중국을 선호하는 사람은 누구도 일본 선호하지 않는다. 그럼 이거는 중국을 선호하는 사람 누구도 일본을 선호하지 않는다? 아니 여기 지금 낮중국이 있잖아. 근데 중국을 선호하지 않으면 일본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답이 되죠. 중국을 선호하지 않으면 일본은 선호하지 않는다는 답이 되지만 중국을 선호하면 어떻게 일본을 선호하지 않아? 그럼 더 이상 답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요걸 1번 그대로 쓰면 1번 찍으신 분들이 많은데 중국을 선호한 사람은 누구도 일본을 선호하지 않는다. 이게 있다고 합시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 조건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건문이라는 건 뭐냐면은 정권이 인정될 때 호권이 인정되는 거죠. 그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조건문을 써먹으려면 정권이 인정이 돼야 돼. 근데 1번은 조건문, 2번은 연어문인데 연어문에서 지금 중국이 인정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연어지 단순화를 하더라도 중국을 선호한다는 것은 어디에서도 도출되지 않아. 그럼 얘를 쓸 수가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2번의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되십니까? 지금 제가 지금 잠깐 여러분들 댓글을 봤는데 오리지 B60 낯선 지금 아이디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저분께서 뭐라고 되냐? 엄청 쉬운 문제였네. 자, 뭐라고 그랬냐? 엄청 쉬운 문제들 이렇게 해요. 자, 봐봐. 저 반응이 시험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반응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 딱 문제를 풀 때는 안 풀려.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고. 근데 나중에 해설을 다 듣잖아. 그럼 아, 이 문제였어? 저렇게 보는 거였네. 근데 이거 왜 틀렸지? 자, 기본형 문제잖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로논리 상상했던 생략된 전착기 문제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자, 균형을 맞춰야 돼요. 지금 또 신유형이 이제 두 문제가 나와서 계속 신유형 발등협을 2 만들어 막. 그래서 막 선비야 사기꾼 뭐 이러면서 막 문제를 풀어. 그러면서 이러다가 또 혹시나 지방제에서 기본적인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거기서 속도가 늦춰지거나 못 풀 위험이 있다니까. 알겠습니까? 조심해야 돼. 이 문제 봐봐. 다 설명 들었더니 우리가 항상 풀었던 생략된 전제 문제죠. 생략된 전제 찾기 문제고요. 그쵸? 우리가 3단원 강에서 항상 연습했던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중에 시험장 가서 문제를 어떻게 풀을지 당황하지 않도록 지금 좀 충분한 양을 좀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기본형 잊지 마시고요. 기본형 하시고 그 다음에 신유형도 하세요. 실제 시험은 뭐가 나올지 몰라. 진짜 실제 시험은 뭐 모르죠. 뭐 이번에 국가직처럼 어떻게 보면은 뭐 세 문제 중에서 전체를 다 뭐 경우의 수로 풀게 하고 막 어떻게 보면 논리식도 쓸 필요 없이 낼 수도 있지만 어떤 건 논리식을 써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어떤 건 논리식을 써야지 빨리 푸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양쪽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발등의 불특강 잘 이용하세요. 무료 특강이니까 누구나 들을 수 있어. 1은 기존에 나왔던 기본형, 2는 이번 국가직 나왔던 혹은 안 나왔다 여태까지 안 나왔던 신형 양쪽을 적절히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3번 문제인데 아이고 정답률이 지금 이거 너무 잘 풀었어.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2024년 7급 문제 그대로 7급 피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 근데 이게 정답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5개를 그냥 하나를 줄였던 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다오는 모든 게임에서 2인 1조로 다른 조를 상대해야만 된다. 게임은 네 가지 나왔네. 구슬치기, 징검다리, 건너기, 줄다리기, 설탕 뽑기 순으로 진행된다. 아, 너무 길어. 쓰기 힘드신데. 이에 가오는 그리고 다른 게임은 없다. 가오는 남은 참가자, 갑을, 병정 중 각각의 게임에 적합한 다른 인물을 한 명 선택해서 조를 구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갑을, 병정 각각 뭔지를 보라는 거죠. 게임의 총괄 진행자는 가운의 선택에 대해서 다음같이 예측하였다. 이랬을 때 반드시 참인 거를
골라라. 근데 딱 봤어요. 갑을 병정이 결국 어디로 들어가냐? 요거죠? 근데 마지막까지 잘 읽어야 돼요. 마지막까지 읽게 될 때 뭐가 되냐면은 봅시다. 가운데 조 구성 결과 이 네 가지 예측 중에서 자, 이 중 하나, 둘, 셋, 넷, 다섯 중에서 네 예측은 옳고 나머지 한 예측은 틀리다. 이거 뭐야? 우리가 이번에 풀었던 거네. 이번에 이제 이 문제형이 좀 더 단순화돼 가지고 우리 이번에 뭐가 나왔죠? 그쵸? 전제가 세 개가 나왔지. 전제 세 개 중에서 두 개는 옳고 하나만 그르다. 이게 나왔던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봅시다.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 했을 때 네 가지 예측은 옳고 한 가지 예측은 그르다. 자, 그리고 어떻게 푸는 거야? 아니, 이번에 국가시처럼 나오면 전제가 세 개면은 경우의 수를 넣어서 풀 수도 있죠. 1번이 거지, 2번이 거지, 3번이 거지. 이렇게 풀 수 있죠? 근데 얘는 이번에 뭐야? 다섯 개잖아. 그럼 다섯 개를 뭐 그렇게 풀어도 돼요. 네 충은 옳고 하나가 그르기 때문에 얘가 거짓일 때, 얘가 거짓일 때, 얘가 거짓일 때, 얘가 거짓일 때, 얘가 거짓일 때. 이렇게 풀어도 되겠지만 시간이 없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풀었던 방식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나오면은 자, 어떻게 풀었죠? 모순을 찾았습니다. 한번 모순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다 저는 그냥 정보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 갑은 설탕 뽑기에 선택되고 무는 징검다리에 선택된다. 2번 그냥 여러분들은 뭐 여기다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을은 구슬치기에 선택되거나 정이 줄다리기에 선택된다. 3번에 을은 구슬치기에 선택되지 않고 정은 줄다리기에 선택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저기 죄송해요. 구슬치기에 선택되지 않고 밑에를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3번 선택되지 않고 무는 징검다리 건너기에 선택되지 않는다. 자, 4번 병은 어떤 게임에 선택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는 결국 다 안 한다는 거야. 그리고 정은 줄다리기에 선택된다. 5번에 무가 징검다리 건너기에 선택되거나 정이 줄다리기에 선택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도록 하면은, 그쵸?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얘가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 그쵸, 연원이죠. 얘는 지금 선원이고, 얘는 지금 연원이고, 얘도 연원이고, 얘는 선원이에요. 그러면 연원과 선원 중에서 확정적 정보는 연원이에요, 선원이에요? 한 번만 더 보도록 하죠. 그쵸? 이거는 다 연원이죠. 왜냐하면은 다시 한번 조건문이나 아니면 선언은 확정된 정보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정된 정보가 있는 걸 먼저 찾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연원부터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연원 한번 째려보세요. 연원이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잖아. 그럼 확정된 정보 안에 서로 충돌하는 게 있을 거야. 그래서 틀림없이 경우의 수를 줄여줄 거야. 한번 해봅시다. 뭐하고 뭐가 충돌해요? 그치, 잘하네. 뭐하고 뭐가 충돌해요? 1번과 3번이 충돌을 하죠. 네. 자, 보세요. 여기는 무는 징검다리를 건넌다. 자, 그런데 여기는 무는 징검다리를 건너기를 선택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1번 아니면 그러면은 3번이 이게 뭐냐면은 그쵸. 당연히 그저 거짓이야. 그럼 이제 경우의 수가 5개에서 어떻게 줄었어? 2개를 줄었지. 그러면은 이제부터 경우의 수로 들어가는 거죠. 먼저 얘가 거짓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세요. 1번이 거짓이다. 그럼 나머지가 다 참이지. 그럼 푸는 방식이 똑같아. 이 참들 중에서 연원을 먼저 시작해야 돼요. 선언을 먼저 시작해야 돼요. 연원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연원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요게 지금 연원이네. 그러면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을은 구술을 하지 않는다. 을은 낫 구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연원부터 하세요. 그럼 무는 자 징검다리를 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잠깐 좀 안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을은 구술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무는 징검다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사를 보게 되면은 사는 정은 줄넘기를 한다. 자, 일단 지금 뭐냐면은 이 연원만 지금 여러분들 그냥 제가 정리를 한 거야. 을은 구슬치기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무는 징검다리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연원만 정리하는 거야. 병은 줄다리기 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 또 문제가 생기죠. 왜? 여기 보시면 무는 징검다리 하지 않죠. 그럼 5번에서 선언제가 지워지죠.
그랬더니 선언지가 지워지게 되면은 정은 줄다리기를 하지 않다가 되지. 그러면은 여기는 정은 줄다리기를 한다. 근데 선언지가 무는 징검다리 하지 않다를 지워지게 되면은 정은 징검다리 하지 않는다. 이 둘이 충돌을 해버리잖아.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처음에 갑이 1번이 거짓이다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얘와 얘가 지금 서로 모순된 결론이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얘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1번은 자, 귀류랑 똑같아. 모순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 1번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 뒤집어줘야 돼. 그럼 1번은 참이 돼요. 자, 그런데 어쨌든 하나의 예측은 무조건 그러니까 그럼 1번이 참이지. 그럼 무조건 3번이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면 이번에 3번은 무조건 거짓이 돼야 돼. 그러면은 1번, 2번, 4번, 5번 에서 똑같아. 이번에 한번 연원 표시를 다시 한번 보는 거야. 자, 연원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작. 갑은 설탕 뽑기를 한다. 근데 무는 징검 다리를 한다. 징검다리 이렇게 표시가 이상하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3번이 거짓인가 3번 볼 필요 없죠? 4번으로 가세요. 그러면은 정은 줄다리기를 한다. 나왔네. 그럼 뭐야? 병은 아무것도 하지 않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병은 내가 지금 살 필요가 없지. 그러면 갑, 을만 결정하게 되겠네. 그러면은 을은요. 설탕도 아니죠. 갑이 하니까. 그 다음에 징검도 아니죠. 그 다음에 여러 줄다리기도 아니죠. 그럼 얘는 뭘 하겠어요? 여러분들 구슬치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 됐습니까? 자, 그럼 한번 해보죠. 여러분 갑은 설탕, 그 다음에 을은 구슬, 그 다음에 정은 이게 줄넘기, 마지막 무는 징검다리 건너기야. 병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럼 결과적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뭐가 나왔지? 을은 구슬치기에 선택이 됩니다.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푸는 맛이 똑같죠? 뭐만 다르지? 참 뭐만 다르냐면 그냥 전제가 많이 늘어난 것 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전제를 몇 개를 준 다음에 야 나머지는 올 거 하나만 그르다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물론 시간만 되면 네가 거짓, 네가 거짓, 네가 거짓, 네가 거짓, 네가 거짓 해야 되지만 이렇게는 문제를 안 줄 거라고 시간 너무 걸리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뭘 찾아라? 모순을 찾아라. 오늘 제가 풀었던 최우선 모의고사에서도 뭐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은 만약에 지금 그래서 그쵸 만약에 다 이렇게 나왔어 막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들 똑같아 얘도 확정적 정보가 없지 조건이 있지 선언이 있지 조건이 있단 말이야 만약에 이 중에 전제 중에서 하나만 이런 식으로 연원이 나오면은 연원지 단순화해서 둘 다 맞다 그래서 확정적 정보를 푸시면 되는데 만약에 전체 존재가 다 만약에 조건이나 선언이나 조건 나오지 그러면은 제가 이제 뭐라 생각 얘기를 하냐면은 거의 90%가 귀류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은 대입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확정적 정보를 뿐이라고 끌어내면은 이 중에 뭔가가 틀림없이 모순된 게 있을 것이다. 걔를 먼저 찾아라.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이제 문제 푸는 방식 충분히 알았죠? 나 지금 되게 놀랬어. 아니 2번이 기본형이고 3번이 완전히 신형 더구나 이게 7급 비슷 그대로 가져오는데 3번 훨씬 잘 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형 문제 정말 많이 연습하고 있다는 거야. 하지만 잊지 마세요. 문제 푸는 전체의 그 방식, 그쵸? 전체의 룰은 일정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만 그르다 이런 게 나오면 일단 모순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최우선 모의고사 쪽에서 두 개만 그르다 다 틀렸다 뭐 이런 거 다 했지. 다 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나왔던 이 문제를 변형해서 전제가 하나만 그르다 두 개만 그르다 다 그르다 아니면은 무조건 참인 게 아니라 무조건 거짓인 거 다 풀어봤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런 문제의 다양한 변형을 통해서 이제 귀류를 완전히 익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이 되고요. 저희는 얘보다 단순하게 나오지 당연히. 왜냐하면 아니 7급 비슷하 우리랑 푸는 시간이 달라. 문제당 풀이 시간 자체가 우리가 너무 짧은데 어떻게 이렇게 내겠어. 얘가 짧게서 나오니까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지방대비 최우선 봉투 모의고사 벌써 내일 종강해요. 내일 종강하는데 지금 이제 실강분들은 20회까지 다 오늘 시험 보고 왔어요. 그럼 선생님 내일은 뭐예요? 내일 20회만 풀고요. 내일 지금 전체적으로 1회부터 쭉 봤더니 중간중간에 물론 독해가 좀 점수가 안 나온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논리가 전반적으로 점수가 아무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예 논리 모의고사를 20문제로 한 세트를 더 구성했어요. 그래서 내일 마지막 종강 시간에는 최우선 모의고사 최종들을 정리하면서 저희가 논리 모의고사로 마무리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논리 문제가 좀 부족하다. 신용을 좀 더 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최우선 모의고사 마지막 회차에서 제가 논리 20문제 또 새로운 문제로 풀어드리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 논리 문제 마지막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학생분들께서 되게 많은 질문이에요. 굉장히 많이 올라온 질문이 선생님 이거 몇 분 안에 풀어야지 돼요 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풀 시간에 집착하지 말고 아직 시험까지 시간 남아있으니까 제대로 푸는 거 연습을 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한 문제라도 제대로 풀어봐야지 본인에게 맞는 생체 리듬형 풀이 시간을 정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남하고 너무 비교하면서 아까 얘기했지 과도한 불안감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자기 스타일대로 일단 문제 푸는 것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야 어찌되었든 간에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아이고 왜 이렇게 잘 풀었어. 너무 잘 푸셨어요. 80%가 지금 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1번과 2번은 그냥 한국어로 풀어도 돼요. 잘 생각해봐. 자, 우주여행 프로그램에 등록한 사람들은 모두죠. 달 궤도 여행이나 무중력 체험 중 하나를 선택해. 그러니까 봐봐. 우주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달이나 무중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근데 갑에 대한 얘기죠. 이 우주 여행 프로그램에 등록했으나 달 궤도를 선택하지 않았대. 잘 생각해봐. 그냥 상식적으로. 자, 여기 등록한 사람들은 모두 달이나 무중력 하나를 해야 돼. 근데 갑은 요 전권 인정해서 우주 프로그램에 등록을 했어. 달을 선택하지 않았지. 그럼 얘는 무조건 뭘 선택한 거야? 무중력 선택했겠지. 됐습니까? 그리고 을은요. 달 궤도 여행과 무중력 체험 중 아무것도 하지 않았대. 그럼 얘는 달, 무중력이야. 됐습니까?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자, 1번의 대우가 뭐지? 달도 선택하지 않고 무중력도 선택하지 않으면 우주여행에 등록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얘는 둘 다 안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우주여행에 등록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지. 됐습니까? 그 답이 바로 나왔네. 읽다 보니까. 다음 진술이 참일 때 반드시 거짓인 거죠. 다시 한번. 을은 달도 안 하고 무중력도 안 했어. 근데 1번은 자, 우주 프로그램에 등록한 사람들은 달이나 무중력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근데 이것의 대우가 뭐야? 대우는 달도 안 하고 무중력도 안 한 사람은 우주여행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거짓인 거니까 갑은 등록했지. 등록했다 나와 있지. 근데 을은 뭐야? 우주여행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않았잖아. 둘 다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1번의 대우. 얘는 무조건 뻥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바로 나오죠. 너는 무조건 거짓이야. 해서 답은 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번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무중력 체험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등록한 사람이 있다. 맞죠? 봐봐. 자, 등록한 사람은 달이나 무중력 적어도 하나만 하면 되지. 근데 만약에 무중력은 안 하고 달만 한 사람도 그쵸.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 1번 정도는 그냥 우리가 읽으면서 언어적 감으로 언어적 논리로 풀어도 되죠. 우주 여행에 등록하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잖아. 그럼 무중력을 안 하면 달을 했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또 맞게 되는 거죠. 반드시 거짓은 아니죠. 찾을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우주여행 프로그램에 등록한 사람 중에서 달과 무중력 체험 둘 다 선택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반드시 거짓이에요? 반드시 거짓이 아니잖아. 얘가 거짓이 반드시 되려면은, 그쵸.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전체가 거짓이 돼야 되잖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뭐죠? 봐봐. 이 우주 프로그램 등록한 사람 중에서 달과 무중력을 둘 다 선택한 사람 있을 수 있지. 왜? 자, 선언이라고 하는 A거나 B죠? 그러니까 얘가 참여해도 되고 얘가 참여해도 둘 다 참여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둘 다 참여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없다라고 하는 게 반드시 거짓은 아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쵸. 1번, 2번은 특정이 되지가 않는 거죠. 확정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갑은 무중력 체험을 선택했지만 을은 그렇지 않다. 그러네. 여기 보면은 갑은 우주에 등록했는데 달을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무중력은 무조건 했겠죠. 근데 을은 둘 다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는 항상 참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거짓은 아니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과 2번은 그냥 읽으면서도 풀 수 있을 거야. 한국어적인 어떤 감으로도 아 얘는 확정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4번은 자 확정이 되죠. 갑은 자 무중력 체험을 선택을 해야만 되는 거지.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해야 되니까. 근데 을은 그렇지 않죠. 을은 여기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4번은 반드시 거짓이 아니라 반드시 참이 나와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지금까지 해서 우리가 한번 4번까지 풀어봤는데 어쨌든 오늘 논리 문제 풀이의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기본형도 열심히 하자.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 희진님께서 2번 이해가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기본 문제거든요. 근데 이해가 약간 어려우신 분들은 뭘 봐야 되냐면은 수비인격 논리나 올인원 논리 중에서 뭘 보냐? 3단 문법부터 먼저 보세요. 3단 문법. 3단 문법을 선생님 이거 3단 문법을 왜 먼저 보라고 하세요? 3단 문법을 수로 논리를 빨리 풀어야지 생략된 전제를 빨리 푼다고 제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실은 이 짧은 시간에 생략된 전제를 빨리 푸는 방식을 다 설명할 수가 좀 없어. 그리고 앞에서 이미 제가 앞에 위치에서 너무 많이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늘 희진처럼 여기서 2번 문제에 어려움을 느끼신 분들은 생략된 전제 찾기를 제가 항상 수업의 마지막에 해드리거든요. 3단 문법 충분히 결론 도출하는 거 연습하시고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거야. 수로 논리에서. 아시겠죠? 그걸 좀 수업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반드시 원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남은 문제도 있으니까 2번만 집착해서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 어디를 들어야 되냐? 올인원의 3단원법과 수로논리 그 마지막에 생략된 문제 찾는 문제 제가 모아서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예상 기술서에서도 생략된 문제 따로 풀어드리고 수비인격 논리에서도 생략된 문제를 마지막에 풀어드려요. 그게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꼭 찾아서 자 수업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의 정답률 아이고 80% 너무 잘하네. 이건 내용 친구네 빨리 보도록 할게요. 능동피동 만드는 방식 아시죠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있어요. 모든 능동사가 피동사로 파생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만나다 싸우다 같이 대충 되는 단어 그리고 알다 배우다 지각과 관련된 거는 그쵸 피동사로 파생되잖아. 생각해보니 그러네. 알다 이거 알아지다 이렇게는 안 되잖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를 보게 되면은 동사의 아지다 어디다가 결합되면 피동이지만 형용사의 아지다 어디다가 결합되면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다음 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주체의 지각과 관련된 동사는 일반적으로 피동사가 결합될 수 어떻게 되는 거야?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잖아. 지각은 아니다 라고 돼 있으니까 맞게 되죠. 자 그다음에 소리가 작아지다는 형사야. 저런데 작아지다 형사 오간에 아지다가 결합돼서 피동의미를 나타낸다. 아까 얘기했죠? 자 봅시다. 자 형용사의 어간은 작다가 되겠죠. 작다의 작. 거기에 아지다나 어지다가 결합하면 피동의미를 나타낸다, 나타내지 않는다?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 형용사의 아지다, 어지다가 결합되면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답은 2번이네. 됐습니까? 3번과 4번 다 맞죠? 특히나 이 4번 같은 경우는 제시문에 반드시 정보가 있어. 제시문에 있는 예를 보고 원래는 푸는 거야. 여기 예를 보게 되면은 여기 있죠? 자, 능동문이 피동문을 바뀔 때 주어가 부사가 되고 목조가 피동문의 주어가 된다. 이걸 가지고 푸는 건데 사실은 그냥 풀어도 되죠. 내용을 쓰지 않고 경찰이 도둑을 잡다. 피동문 도둑이 그냥 바로 해도 되잖아. 경찰에게 잡히다. 그러면은 능동문의 목적어 도둑을은 피동문의 자 뭐로 바뀐다? 주어로 바뀐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4번도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6번도 정답률이 좀 궁금했는데 6번도 괜찮게 풀고 70% 정도 나왔는데 7번을 되게 못 푸셨어요. 근데 7번이 아니다. 6번이 더 어려운 건데. 6번이 더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항상 강사의 예상과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정답률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왜 높게 나왔냐? 에? 그래서 선택지가 확실한 게 있잖아. 3번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요. 6번 문제는요. 한번 이 지문을 정말 잘 이해를 했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이걸 잘 보셨는지 보세요. 이 지문이 문학과 논문 평론이긴 하지만 내용 일치와 내용 추론을 연습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앞에 있는 정보와 뒤에 있는 정보의 표현 방식을 바꿔 쓰거든요. 무슨 말인지 보도록 할게요. 김설의 원우일은 일행에서는 미래형 가정법을 드러내는 뭐뭐면, 그리고 이행에서는 과거형의 서술형 이전 노라의 기본 구문이 변주되며 전개된다. 여기서 먼저 이걸 보셔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행에서는 미래형 가정법이다. 자, 미래형 가정법이라는 게 뭐야? 아, 내가 오늘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자, 내일 점수가 잘 나오겠지. 자, 미래형 가정법이잖아. 그치? 그리고 이행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그쵸, 과거형이죠. 과거형 소설형이라 했는데 여기서 뭐라 돼 있냐면은 이전 노라 이런 말이 지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일행에는 당신과 관계된 행동이야. 근데 일행은 바로 뭐냐면은 당신, 즉 임과 관련된 것이고요. 이행에는 화자의 대답이야. 그럼 요거는 바로 화자의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행과 이행이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죠. 사실 김소래 원우일이라는 시를 아세요? 원우일 당신이 나를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어노라. 그러니까 먼 날 당신 나를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어노라야.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일행은 미래형 가정법으로 당신의 이야기, 행동. 자, 그 다음 이행은 난 잊었어. 라고 하는 과거형. 이렇게 일행과 이행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먼저 1년에서 2년으로 전개될 때 기본 구문은 유지가 된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기본 구문이라 했을 때 1년에서 2년으로 전개가 될 때는 기본 구문 유지되지만 당신의 행위와 화자의 대답 모두 변하는데 1년에서는 먼 날 당신이 나를 찾을 때 그때 내 대답이 잊어노라. 근데 당신이 나무라게 되면은 믿기지 못해서 잊어노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간에 당신의 찾는 행위가 나무라는 행위로 화자는 무척 그리워하다가 잊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연에서는 구문은 계속 유지가 되지만 정서가 강화되었다. 그럼 3년 어떻게 되냐? 이거 나왔죠. 기본 구문 구조는 같아. 그러니까 3년도 일행은 당신이 나오고 이행은 화자가 나온다는 거야. 그쵸? 그러면서 소그라마 화자를 나무라 당시 겉으로 표현하기에 이른다. 그래도 당신 나무라시며 자 그때 믿기지 못해서 뭐 잊어놓으라고 되는 거죠. 그러자 이렇게 행위가 적절로 변화되는데 그에 대한 대답 몇이 무척 그리다가 잊었는데 이제는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고조되어 간다. 근데 잘 보세요. 마지막 사연은 일행에서 봐봐. 미래형 가정법이 오는 대신 두행 모두를 화자의 발어로 처리했대.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인 어떤 여기 있죠. 구문이라고 하는 게 변주된다고 나왔는데 1년, 2년, 3년은 기본 구문이라는 거야. 일행, 당신의 이야기. 미래형 가정법. 이행, 나의 이야기. 화자. 과거형 이전으로라. 그래서 기본 구문이 나왔는데 사연에 이르면은 일행의 미래형 가정법이 오는 대신에 두 개가 모두 뭐가 된다? 화자가 나오게 된다. 즉 변주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래서 1년간 3년까지 이어져 오던 화제의 발언은 사연에서 종합돼서 표현되죠.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날 그제 잊어노라 해서 화제의 심리가 절정에 드러난다. 되십니까? 자, 그럼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2년, 3년은 자, 전체 구문이 똑같죠. 일행은 미래형 가정법 당신, 이행은 과거형 잊어노라 화자. 근데 사연에 이르게 되면 일행이 사라지고 다 화자의 이야기가 들어갔으니까 구문이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6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의일의 1, 3년과 달리 사연에는 화자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 자, 보세요. 사연에는 일행이 사라졌다 그랬지. 일행에서 미래형 가정법인 대신 미래형 가정법은 바로 당신의 행위잖아. 그러니까 사연에는 당신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 1번이 맞게 된다. 6번에 요거 있죠. 그래서 1번이 봅시다. 정답률. 역시나 이게 정답률, 오답률이 높네요. 얘가 어려운 질문이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잘 보셔야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6번에 당신의 행위는 샀다, 나무라다, 겉으로 나무라다 변된다. 이거 그대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3번이 그래도 쉬웠는데 화자 심리가 믿기지 않아서 잊었다가 무척 그리다가 잊었다. 아니지. 그래도 3번을 쉽게 내준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은 그의 대답 역시 무척 그리다에서 믿기지 않아서 잊었나를 바뀌었다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긴 지금 믿기지 않아서에서 무척 그리더라로 바뀌었다 됐으니까 얘가 지금 거꾸로 된 거지. 답이 그래도 쉽게 나온 건 3번이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서는 정말 이 평론에서 이야기에서는 1번하고 4번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4번 알 수 있겠지? 먼 후일의 구문 형식은 모든 연유에 동일하지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 일행이 마지막에 사연에선 사라지게 되잖아. 그러니까 구문 형식은 변주가 되죠. 바뀌게 되죠. 근데 특정시어는 모든 연유에 나타나. 특정시어라고 하는 게 뭐야? 이행에 들어가 있는 이전 노라라고 하는 특정시어죠. 근데 이행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죠. 일행만 사연에서 사라지게 된 거지. 딴 말로 대체가 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특정시어, 바로 뭘 얘기하는 거야? 이전 노라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모든 연에서 나타나지. 왜? 특정시어 이전 노라는 이행에서만 그러니까 이행에서 나오는데 이행은 바뀐 게 없으니까. 이런 뜻이에요. 있습니까? 그래서 6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있습니까? 자, 그래서 6번 문제는 사실은 3번 선택지가 쉬워. 3번을 좀 그래도 쉽게 만들어 드린 거야. 네, 3번 선택지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정답은 잘 찍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1 그 선택지와 4 선택지를 정말 제대로 이해인지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학 작품이 이제 안 나오잖아. 근데 여러분들 그 김소월 신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국어쌤이 얘기하니까 뭐 좋아한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김소월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그 국민시가 하나 있잖아요. 진달래꽃이라는 시 있죠, 그쵸? 진달래꽃 여기 나오는 뭐 먼우일 어떻게 보면 1920년대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낭만적 서정 이런 게 좀 잘 담겨 있는 시대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김소월의 그 시를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민족시인이니까 민족시인이기 때문에 민족의 정서 막 하늘 뭐 이렇게 주제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지만 약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정말 낭만적인 서정 이런 게 되게 좀 강화된 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약간 듭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빈집 좋아요, 기영도? 이 소나기요? 소나기는 자 그럼 퀴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내겠습니다. 동달글 자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해서 보지 마시고 그냥 자기가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김소월의 이 진달래꽃을 비롯한 시 김소월의 시는 1920년대 시예요. 20년대 뜬금 퀴즈입니다. 그쵸? 그리고 김소월의 시집은 여러분들 김소월이 살아생전 낸 게 아니에요. 살아생전 낸 게 아니라 김소월의 시집 진달래꽃은 6호 시집이에요. 김소월이 젊은 나이에 사실은 뭐 유조를 합니다. 뭐 하여간 어쨌든 간에 우울한 얘기는 하지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김소월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네, 그의 스승이 있어요. 그의 스승이 김억이라고 하는 시인이자 평론가죠. 그죠? 봄은 간다. 봄날은 간다. 그러니까 봄은 간다는 시를 지었던 유명한 어쨌든 뭐 평론가이자 시인이자 그 다음에 이론가이기도 했어요. 우리나라 상징주의를 들어왔으니까. 근데 어쨌든 김억이라는 분이 김소월의 스승이야. 그러니까 영문학자거든요. 그러니까 김소월이 영문과 나왔잖아. 그래서 어쨌든 스승인데 김억이 김소월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죽은 다음에 유고 시집을 내줬던 게 그게 김소월의 그 시집인 진달래꽃이에요. 유고 시집이에요. 진달래꽃이. 아 처음 들어요? 아 그랬구나. 영변의 약세는 북한이죠. 왜냐하면은 김소월이 저기잖아. 평안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의 그런 어떤 그 정주 지방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쪽에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유고 시집이에요. 그래서 1920년대에 발간됐고 진달래꽃이 지금 남아있는 그 시집이 몇 권 없어요. 북한에 몇 권, 우리나라에 뭐 한두 권이라고 해서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진달래꽃이 옥션 경매에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건 퀴즈 아니야. 퀴즈 아니야. 얼마 이상이 찍히는지 아세요? 옥션 경매 같은 데서? 네? 얼마 찍힐까? 진달래꽃이? 저는 가격이 더 올랐으면 좋겠어. 어차피 난 못 사니까. 얼마 찍힐까?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얼마 찍힐까? 오, 자, 예자와 정재영님 너무 바람직하네요. 3억 10억이라 되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그 셰익스피어의 그런 작품들 이런 거 있잖아. 그쪽에 그 원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사실 원문 그 초본이.
근데 이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면 이런 것도 높아지게 되죠.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게 1억이 넘었던 것 같아. 1억이 넘었는데, 와, 막 10억, 30억 난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옥션 경매장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위상이 더 올라가가지고 이런 시집 초판본 이런 것의 위상도 같이, 물론 이게 돈으로만 환산되는 건 아니지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소월의 이 진달래꽃 1920년대에 나왔던 유고시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 뜬금포 갑자기 황선의 소나기도 이 시대 작품인가요? 라고 했는데 자 빨리 황선의 소나기는 몇십 년대 작품일까요? 두둥둥. 자 제일 먼저 올리신 분들께 동달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의 소나기 몇십 년대? 저기 하지 마. 검색하지 말고 40년대 X. 왜 53년 썼습니까? 전업자녀님. 그 다음에 헝그리 어쩌고저쩌고. 오케이. 1950년대 말이에요. 50년대 후반입니다. 53년. 53년 50년대예요. 그쵸? 그래서 전업자녀님과 그 다음에 자 가장 먼저 올리셨다. 에? 허몽덕님께 동달글 쏘도록 하겠습니다. 5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년대예요. 자, 그랬구나. 이게 아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은 잠깨라고 그쵸? 잠깨라고 오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농담인데 제 생각이에요. 제가 예전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했던 옛날 드라마들 있잖아. 그 옛날 드라마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 자, 잠 깨는 3분 잡소리. 뭘까요, 여러분들? 자, 잠 깨는 3분 잡소리. 뭘까? 뭘까? 우리나라 옛날 드라마들 되게 가을 동화, 그 다음에 뭐 겨울 연가, 뭐 그 다음에 있잖아. 몇 가지 되게 유명한 드라마들. 그쵸? 천국의 계단.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자, 이게 뭘까? 공통점? 남아선함 수조리한 더빙 요즘에 공구벌레님 오케이. 자, 통달별 공구벌레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애들이 어렸을 때 만나. 어렸을 때 만나. 어렸을 때 남주랑 여주가 만나. 이게 모든 드라마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유행했던 드라마. 얘는 어렸을 때 만난다? 근데 어쨌든 간에 불행한 사건 얘는 헤어져. 헤어지는데 얘랑 성인 돼서 우연히 만나. 근데 서로를 못 알아봐.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어렸을 때 남자 주인공은 어 저기 송승헌 씨가 되고 어렸을 때 여자 주인공은 갑자기 송혜교가 된다. 아니 보통 역변이 없어요. 정변만 해.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만나. 그런데 너무 웃기잖아. 어렸을 때 만나서 좋아했다? 근데 그 감정이 어떻게 성인 될 때까지 남니?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사람 변화 발전하는 동물 아니야? 근데 성인 돼가지고 똑같이 사랑에 빠져. 너무 웃겨 이것도. 근데 두 번째 뭐냐면은 이렇게 많은 여주가 죽어요. 여주가 죽어요. 이게 하나의 약간 공식처럼 돼서 여러분들 7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에 진짜 많아. 이게 진짜 많아. 여주가 죽을 때 또 어떻게 죽냐면은 꼭 남주가 있을 때 같이 죽어. 그치? 뭐 아파서 그렇게 있는데 뭐 바닷가를 뭐 거닐다 죽고 뭐 피아노를 치다 죽고 뭐 온갖 그냥 온갖 걸로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쵸? 그쵸?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죽어요. 근데 나는 이제 가끔 생각을 해봤어. 아니, 이 촌스러운 드라마를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이 서사를. 근데 이것의 정서적인 근원이 도대체 뭘까? 뭔가 이렇게 원형적인 스토리 서사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게 소나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소나기랑 이거 이거 되게 유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 어렸을 때 둘이 만나잖아. 내탄 감정 느끼는데 여주가 물론 나중에 성인 돼서 정변에서 만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죽잖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어떤 이 원형적인 첫사랑의 서사를 소나기가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 소나기가 놀랍게도 한국전쟁 직후에 그 후에 쓰여진 소설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봐 한국전쟁이 얼마나 비극적이야. 우리 이렇게 멀쩡히 살고 있다 갑자기 끌려가서 막 죽고 와 폭탄 떨어지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TV에서 보던 전쟁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거잖아. 근데 그 끔찍했던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제 생각에는 이 너무나도 피폐했던 사람들의 정서를 위로해줬던 어떻게 보면 정서적 울림을 정말 소나기처럼 촉촉하게 적셔줬던 게 이 소설이었던 것 같아. 이 소설 지금 읽어도 되게 재밌어. 읽어보셨죠? 너무 재밌잖아. 근데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메말랐던 너무 피폐했던 너무 힘들었던 시대를 정말 위안을 줬던 게 아닐까. 이제 이게 약간 한국인들의 약간 첫사랑에 대한 정서적인 약간 원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쵸? 이 집에 이건 없지. 그거는 동백꽃. 아, 진짜 동백꽃. 그쵸? 그건 점순이 소나기 요주랑 약간
달라. 그쵸. 그래서 점순이는 약간 뭐 현대에 어울리는 그런 여성 상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죠. 감자 자기가 준 거 안 먹인다고 해서 막 그냥 뭐 괴롭히고 막 애 그쪽 막 울게 만들고 막 그쵸. 마지막에 그냥 자기가 먼저 막 그냥 고백하고 아 점순이 너무 쿨하죠. 그쵸.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우리 오늘 즐거운 잡담 토크 끝. 그래서 어쨌든 소나기 한번 집에 와서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어. 다시 봐도 재밌다, 소나기는. 근데 정말, 와,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왜 우리나라 여주는 옛날에 맨날 죽었을까? 그것도, 그쵸. 가장 예쁠 때 죽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만나가지고, 나중에, 그죠. 사랑에 빠지고. 약간, 저는, 선생님 그런 드라마 좋아해요? 아니, 재밌으면 최고야. 근데, 저는 약간, 은근 그런 거에 약간 서사에 삐딱한 게 있어서, 옛날부터 그런 걸 보면서 재밌어 하면서도, 아, 너무 촌스러워 막 이러면서 봤던 기억은 나요. 근데 문제는 재밌어. 촌스러운 게 재밌어. 자, 앞 광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만나고요. 6월 22일 7시에 만나요. 우리 자 해설 라이브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국가직과 똑같이 정답률을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여러분들 시험 잘 보고 오시고요. 그리고 시험 본 다음에 그날 당일날 이제 총평과 해설은 올라가고 해설지는 올라가는데 해설은 정답률을 가지고 라이브로 월요일날 진행을 합니다. 아 떨려 떨려 아 떨려 떨리지만 우리 술술 풀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험장 갔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쉬우면 나만 쉬운 게 아니다. 어려우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7번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 11월과 12월 4월에는 폭설이 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서 틀린 것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보시면은 끊어서 읽어야 되는데 폭설의 원인이 첫째지, 첫째.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졌죠? 지구온난화로 바다가 따뜻해져서 막대하게 수증기가 대기로 공급되고 있어. 그러니까 바다가 따뜻해지니까 증발량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증기량이 많아. 자, 근데 수증기 양이라고 하는 건 뭐야? 이거는 대기의 수증기 양이 많아. 근데 대기의 수증기 양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폭설이 내리는 건 아니잖아. 비가 내릴 수도 있잖아. 폭우가. 그런데 이게 폭설의 또 다른 요인이 나오게 되죠. 두 번째 요인이지. 일단 대기의 수증기가 많아. 근데 대기의 수증기가 많으면 폭우가 내릴 수 있는데 왜 폭설이냐? 겨울철 북쪽에서 내려오는 강력한 찬바람의 영향이다. 북극 지형은 또 따뜻해졌어. 그래서 온난화로 인해서 찬 공기를 꽉 대기에 가둬놔야 되는데 자, 북극 지역이 따뜻해지니까 찬 공기를 가둬진 막이 흐물흐물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극쪽에 북극이 있어야 되는 여기 나오지 한기가 겨울철 한반도로 내려올 수 있다. 결국을 잘 보세요. 결국 요약해주고 있잖아. 북쪽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바다랑 만나는 거지. 근데 이 바다 위에는 뭐가 많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수증기가 많지. 그쵸? 수증기가 많지. 그래서 얘와 얘가 만나야 돼. 일단 만나야 돼. 그래서 비와 눈을 뿌릴 수 있는 구름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게 내륙으로 오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자, 폭설이 되었다는 거야. 왜 틀렸는지 아시겠어요? 왜 틀렸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두 가지를 분리해서 봐야지.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바다에서 따뜻해지니까 이건 뭐야? 수증기를 품은 그쵸 여러분들 대기 이게 서로 만나야지 구름이 만나 선이 이거야. 그다음 후가 그쵸 구름이 만들어져서 폭설이 내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온난화의 원인을 지금 쓰고 있죠. 이건 바로 탄소 배출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선 탄소를 줄여야 된다. 그러면서 자 결과적으로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소비자가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소비자가 비용을 조금 더 내더라도 탄소 배출이 적은 물건을 사야 된다. 그래야지 결국 탄소 배출 적은 물건을 사는 기업이 그쵸 어떻게 된 거야? 더욱더 탄소 배출을 줄이고 다른 기업도 그걸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소비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죠.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면 겨울기온이 더 내려가죠. 봐봐. 왜 그래요 여러분들?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지. 그러면 여기 나왔잖아. 아까 겨울철에 북극에서 찬 공기를 가두는 막이 그저 어떻게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게 녹아내리게 되지. 그래서
한기가 겨울철 한반도로 내려올 수 있다. 북극에 있어야 되는 찬 공기가 한반도로 내려올 수가 있다라 돼 있지.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 기온도 내려간다. 맞잖아. 두 번째, 산업 분야의 막대한 에너지 소요를 줄이면 탄소 배출이 줄어든다. 나와 있죠? 세 번째, 기업이 탄소 배출을 감축한 과정에서 소비자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지. 여기 나왔죠, 여러분들? 자, 바로 뭐다? 비용을 조금 더 내더라도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것을 자, 선택하자.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이제 선호가 좀 잘못되어 있죠. 지구 온난화로 인해 비와 눈을 뿌릴 수 있는 구름이 북극에서 한반도로 내려와요? 아니지. 북극의 차가운 기온과 그 다음에 해수면에 있는 대기, 그쵸? 바다의 온난화로 수증기를 많은 품은 대기가 만나서 비와 눈을 뿌릴 수 있는 구름이 만난 지점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이런 구름이 북극에서 한반도로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4번은 선우도 틀렸고요. 인과도 틀렸죠. 그렇기 때문에 X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 실수를 좀 당연히 할 줄 알았는데 7번 문제 정답률이 지금 55%뿐이 안 되고 근데 이렇게까지 실수할 줄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거는 앞을 잘 읽어야 돼. 첫째가 나오고 또 다른 그러니까 둘째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첫 번째 막대한 양의 수증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거 하나라 그 다음에 강력한 찬바람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을 분리해서 봐야 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국 만나서 여기 나왔죠?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바다를 만나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이 구름이 내륙으로 들어와서 폭설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 됐습니까? 여기를 잘 읽어놔야 된다. 알겠죠? 그 7번 문제가 지금 제일 어렵다고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어쨌든 약간 꼼꼼하게 읽어야지 맞을 수 있는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4번이 약간 헷갈린다 하더라도 여기다 지금 맞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 속으로 풀어도 됩니다. 아 그리고 8번 문제가 지금 정답률이 얘보다 더 낮아. 지금 52%가 나왔어요. 근데 봐봐. 저도 문과예요. 저도 뭐 이렇게 심장 뭐 이거 몰라. 뭐 생물적인 내용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이건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보면 뭐가 이렇게 대비가 있잖아. 그치? 실험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조건과 다른 어떤 변인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뭔가 대비되는 변인이 있잖아. 그걸 찾아오면 되는 거지. 자, 아니 지금 조네크님께서 이과라서 이런 문제가 나는데 행복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원칙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추론이죠?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빈칸 추론은 반드시 어디에 답이 있다? 재심은 안에 답이 있다. 과하게 자기 생각을 넣어서 풀면 안 되고요. 반드시 빈칸 추론에 근거가 되는 거는 재심은 안에 있다고 제가 정말 목 놓아서 얘기했어요. 재심은 안에 있다. 재심은 안에 있다. 정말 목 놓아서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어떤 답이 나오든 간에 이건 무조건 재심은 안에 있다. 재심은 안에서 무조건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심장의 박동은 세포 내의 단백질 채널을 통해 이온의 흐름이 생기면 그것이 심장의 근육세포에 전압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발생한다고 설명되어 왔다. 봐봐. 지금까지가 통설이지. 지금까지 통설이죠. 정설이잖아. 그럼 보통 그래서 이렇게 통설이 나오지. 사람들이 어떤 통념이 나오면 대부분 반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를 잘 봐야 될 것 같아. 심장이 박종되는 이유. 그러면은 세포 내 단백질 채널을 통해 이온의 흐름이 생기면은 근육세포의 전압 변화를 가져오면서 발생된다. 얘가 아마도 뒤집어질 것 같은데 문과인 나로서는 어떤 게 뒤집어질지 모르겠어. 그래서 일단 그냥 줄만 쳐두는 거예요. 대신 노블은 단백질 채널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와 앞에 세포 내 단백질 채널 여기 단백질 채널이라는 항이 똑같이 있네. 그것의 상부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근육세포 간의 작용을 설명하기. 여기 심장에 근육세포가 있네. 여기 항이 있네. 그러면 근육세포 간의 작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심장 근육세포의 전압 변화와 단백질 채널인 칼슘 혼합 이온 채널의 변화를 살펴보게 됐다. 잘은 모르겠어 문과라. 그렇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단백질 채널과 심장의 근육세포의 관계인 것 같아. 왜냐면 그 다음에 데니스 노블은 뭐라고 했냐면은 단백질 채널이라는 구성 요소와
근육세포 간의 작용이라 돼 있으니까 또 여기 심장 근육세포가 나와 있지? 반복되는 말을 찾으면은 이거 단백질 채널과 근육세포 간의 문제인 것 같아. 항이 지금 반복이 되니까. 됐습니까? 그럼 한번 그 다음에 어떤 실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1초 동안에는 세포 전압의 진동과 이에 대응되는 단백질 나왔다. 단백질 채널의 진동이 4차례 있었다. 그럼 봐봐. 처음에는 세포 전압의 진동도 있었고 단백질 채널의 진동이 4차례 있었어. 4차례가 진동이 빵빵빵빵 한 다음에는 세포 전압에 일정하게 유지시켜 세포 전압에서 단백질 채널의 로의 피드백을 정지시켰다. 봐봐. 그럼 얘가 뭐야? 얘가 변화가 된 대비항이지. 그러면 봐봐. 4차례의 진동에는 뭐가 바뀌었니? 이게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면은 자 봅시다. 우리는 사실 이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뭔가 변화가 됐어. 뭐냐 하면은 세포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서 어쨌든 간에 세포 전압에서 단백질 채널로의 피드백을 정지시켰지. 그러면 이 전에는 피드백이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피드백이 있었다는 거야. 다시 한번 그냥 내용을 보지 말고 구문을 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은 자 변화가 된 건 뭐냐면은 피드백이 정지야. 그럼 뭐에서 정지? 세포 전압에서 단백질 채널의 피드백을 어쨌든 간에 정지시켰어. 근데 그전엔 피드백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단백질 채널 중에 한 개라도 세포 전압의 진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단백질 채널은 원래의 진동을 계속할 것이고 세포 전압의 진동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얘에서 얘의 피드백을 정지시켰는데 그냥 단백질 채널이 알아서 진동을 만들면은 뭔가 계속해서 진동은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게 나오네. 실험해 본 결과 세포 전압에서 단백질 채널의 피드백을 정지시켰더니 단백질 채널의 진동이 멈췄고 심장박동도 나타나지 않았대. 그러면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설명과 달리 자 기존의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채널을 통해 심장 근육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발생한다는 설명과 달리 단백질 채널의 작동만으로는 심장 박동이 설명될 수 있다. 그럼 기존의 설명은 뭘 얘기하는 거야? 단백질 채널의 작동만으로 심장의 박동이 설명될 수 있다. 근데 얘는 설명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기존 설명을 뒤집어. 그러면은 기존은 뭐였어? 피드백이 있었어. 근데 지금 피드백을 정지했더니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장 발동 설명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건 뭐야? 심장 발동을 발생시킬 때 필수적이라는 건 바로 뭐야? 자, 변화된 거 이전에 찾아야 되겠죠? 바로 뭐다? 피드백이다. 피드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양쪽에 피드백이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거잖아. 그쵸? 그럼 피드백을 찾아보세요. 1번, 2번, 4번, 4번. 여기서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 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도 여기서 보시면 다시 한번 피드백을 정지시켰더니 더 이상 단백질 채널의 진동이 멈췄고 심장 박동도 없었죠. 그럼 핵심적인 건 바로 뭐라는 뜻이야? 피드백이라는 거지. 1번, 2번, 3번, 4번에서 피드백 찾아봐. 다음에 몇 번이죠? 2번이네. 됐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저기 사무적인 피드백이잖아. 됐습니까? 그 말을 바꿔놓은 거잖아, 지금. 결과적으로 보세요. 1번에 모든 단백질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이것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속어로 풀어봐. 모든 단백질 채널이 작동하면 심장의 박동이 발생돼? 아니지. 이 앞에서 뭐라 되냐면은 보세요. 뭐라 돼 있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자, 보세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단백질 채널 진동 중에 한 개라도 세포 전압의 진동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모든 단백질 채널이 작동될 필요도 없고 그냥 한 개라도 단백질 채널의 진동 중에 하나만이라도 세포 진동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모든 게 필요하지도 않아.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그 하나도 못 만들어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는 단백질 채널의 작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은 얘만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게 필요하다는 거지.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죠? 세포에 어떤 작용이 필요하다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답 2번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3번을 보도록 하세요. 3번 뭐야? 심장 근육세포가 일정하게 전압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피드백을 정지시켰다는 내용이잖아. 얘는 그러면은 동어가 반복되는 거니까 뭐 특별한 내용이 없고요. 마지막 단백질 채널이 심장 근육세포의 전압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이거는 기존 학설이네. 기존 학설.
기존 학설은 뭐야? 단백질 채널이 심장 근육에 변화를 가져온다. 이거 기존이지? 근데 그걸 지금 뒤집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답 몇 번이야? 2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오케이. 자, 인증도장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제까지 힘낼 수 있는 한마디를 카페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페에서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하기 위해 지방제까지 힘낼 거야. 한마디를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한번 적어주세요.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다 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봐봐. 지금 8번 문제.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좀 문과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 일단 잘 읽히지가 않죠. 왜? 모르는 내용이니까. 그래, 세포만 남으면 머리가 아파. 그치? 근데 봐봐. 그동안 설명돼 왔다. 그치? 아마 내를 뒤집겠지. 근데 뭐 그걸 입증할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단백질 채널, 자, 심장의 근육세포. 계속해서 단백질 채널, 심장의 근육세포. 계속 이걸 얘기하잖아? 근데 그 밑에를 보게 되면은 여기 계속해서 보면은 자 봅시다. 전화 나오죠? 처음에 1초 동안에는 4차례의 진동을 각각 했죠. 근데 4차례의 진동 후 세포 전압을 유지시켜서 단백질 채널의 피드백을 정지시킨 거잖아. 얘가 바로 실험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쵸? 하지만 실험의 결과 어떻게 되었다? 심장박동이 나타나지 않았죠. 이러한 결과는 여기 나왔죠? 기존의 설명과 달리니까 위를 뒤집어야 되고요. 요거 단백질 채널의 작동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그러면 그냥 느낌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단백질 채널 말고 다른 게 필요하다. 근데 다른 게 필요한데 지금 계속해서 여기서 반복이 되는 게 뭐야? 단백질 채널과 뭐야? 근육세포 이것뿐이 없잖아. 됐습니까? 봐봐. 항이 지금 두 개가 계속 반복되지. 내용을 내가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단백질 채널, 근육세포, 단백질 채널, 근육세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A하고 계속 B가 반복이 되는데 A만으로는 안 돼. 그럼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B가 필요하다. 찍어야지. 그러면은 답은 몇 번? 2번 뿐이 안 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2번인데 제가 이 문제 보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림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솔직히 앞뒤의 맥락, 앞뒤의 구문 이런 걸 보면은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되게 많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상 빈칸 추론을 찍을 때는 재심 안에서 찾아야 된다. 반드시 재심 안에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러네요. 한별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어 실험 글이랑 구조가 비슷한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우리가 제시문을 갖다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풀 수 있다. 왜냐면 구문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이런 얘기 하죠? 한국어도 당연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열심히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를 한번 들어가도록 하는데 9번 문제 생각보다 정답률이 낮아요. 시간 부족 때문이었나? 왜냐면 이거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정답률이 69%뿐이 안 나왔어요. 자, 봅시다. 여기선 지금 뭘 얘기하냐면은 자,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이 성숙한 심의로 성장이 돼 있으면은 자, 사회가 잘 운영이 되죠. 그리고 자본주의는 재화가 자본의 단계를 성숙돼 있어야지 운영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숙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성숙하다는 걸 지금 두 가지로 설명해요. 하나가 그러니까 두 가지 영역 설명해요. 시민.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재화가 성숙하죠. 그럼 재화가 성숙한 거를 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일단 뭐라고 하냐? 자, 성숙한 시민이 갖고 있는 그 재화를 자본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죠. 성숙하지 않은 미성숙. 한 사람이 가진 것은 자본이 아니라 단순한 돈이다. 대비양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숙이란 말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보이는 게 시민이 갖고 있는 재화, 즉 자본이고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단순한 게 돈이다. 이게 이제 부정이죠. 여기서 지금 대비양이 이렇게 만들어줘요. 자, 근데 돈은 소유나 집착의 대상으로서만 나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남아있어. 얘는 여기 나와있죠? 역사적인 책임성이 없어. 근데 돈이 많으면 단순한 부자일 뿐이야. 그런데 여기서 자본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거나 다른 단계로 질적인 상승을 할 때 자본으로 승격된다. 즉 성숙한 재화가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마지막에 돈을 자본으로 승화시키는 성숙하게 만드는 시대의 발전을 이끄는 역사적 책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본을 소유한 사람이
진정한 자본가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께서 생각하고 있는 돈이나 자본에 대한 개념과 좀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시민 계급이 역사와 사회와 그 기술의 진보의 물적 토대로서 소유하고 있는 것만이 자본이고, 그냥 단순하게 나 그냥 많이 가지고 있어 내 생활 편하게 그냥 쓸 거야, 이건 단순한 돈이다. 이거는 성숙한 시민 계급이 축적한 자본이 아니다. 분리해서 좀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아시겠습니까?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시각 장애인 전용 키오스크 개발에 돈을 투자했지. 그러면은 기술의 개발에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사회 발전을 촉진했어. 그럼 이거는 돈이야? 아니면 성숙한 자본이 되는 거야? 성숙한 자본이 되는 거죠. 이 글의 논지가 강화됐다. 맞네요. 자본의 소유와 사용을 기준으로 시민을 변별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다시 한번 이 글은 뭐죠? 성숙한 시민이 갖고 있는 재화,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재화가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자본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반발하는 거죠.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아니 성숙한 시민을 자본의 소유와 사용 여부를 가르는 것은 이거 너무 이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물적 토대를 가지고 그대로 시민을 변별하는 거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을 가를 때는 정치적인 어떤 각성의식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시민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니까 뭐야, 반박하는 거잖아. 시민을 가르는 변별하는 기준을 자본의 소유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반박하죠. 반박이니까 약화. 됐습니까? 마지막, 성숙한 자본가의 존재 여부가 자본주의 사회의 건강한 발전 위에 영향을 당연히 끼치겠죠. 이 글의 논지를 뒷받침하니까 강화가 되는 것이지요. 됐습니까? 그래서 9번의 답이 4번인데, 자, 봅시다. 이게 왜 이렇게 틀렸을까? 정답률이 4번이죠? 69%뿐이 안 나왔어요. 글이 좀 어려웠나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은 있다 생각해요.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자본이라고 하는 개념과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자본의 개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는 시민 계급에 대한 개념과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시민 계급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를 수는 있죠. 근데 우리는 무조건 지문을 따라가야지. 지문적으로 완벽하게 대비항이지 이쪽을 긍정, 이쪽을 부정으로 하기 때문에 이 논지를 따라가면서 읽어야만 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는데 정답이 70%가 나왔어요. 오늘 좀 아무래도 좀 해도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문제, 자 비트겐슈타인이죠. 저는 비트겐슈타인을 보면은 항상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 가수 신해철 씨가 생각나요. 저희 때는 정말 저희 세대의 뭐 우상이기도 했고 마왕이라고 항상 불렀는데 가수 그 신해철 님 있죠? 신해철 님이 가장 좋아했던 그 철학자가 비트겐슈타인이었어. 그래서 신해철 씨가 예전에 쓴 글에서도 이제 그림 이론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본인이 철학가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 가장 그 마왕이 사랑했던 신해철 님이 가장 좋아했던 존경했던 이 철학자가 바로 비트겐슈타인이다 라고 했는데 하여간 그 생각이 납니다. 그죠?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너무 무한궤도 신해철 씨. 그래서 너무 어쨌든 보면 항상 생각이 나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 마왕이었던 신해철 님이 좋아했던 비트겐슈타인. 자, 비트겐슈타인의 그림 이론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언어가 세계된 그림이라는 그림 이론을 주장하게 되는데 그는 언어가 의미를 갖는 것은 세계와 언어가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언어는 명제들을 구성되어 있고 세계는 사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명제와 사태들은 서로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구조는 동일하며 언어는 세계를 그림처럼 기술함으로써 의미를 가진다. 그러니까 언어는 명제로 구성되어 있고 세계는 사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언어의 명제와 세계의 사태가 대응이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세계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태는 언어로서도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말이 나옵니다. 그림 이론에서 명제에 대응한 사태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을 의미한다. 다시 한번 언어와 세계가 서로 대응하는데 언어는 명제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세계는 사태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면은 그것은 사실이 되면 이런 사실이 되면은 참이 되지만 사태가 실현하지 않으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 명제는 거짓이 된다. 이게 잘 봐야 되죠? 어떤 명제가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명제가 실제로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서 언급해야 되면 그것에 대해서 참고를 딸 수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국가에서 나왔던 칼포퍼 얘기 실증주의와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전에서도 그쵸 어떠한 명제가 논리적으로 명제로서 성립되기 위한 조건을 얘기하잖아. 근데 어쨌든 비트겐슈타인도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참과 짓을 따질 수가 있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어떤 명제가 실제하지 않은 대상이나 사태가 아닌 것을 언급하면 의미 없는 명제가 되고 의미 없는 것은 참과 어찌를 따질 수가 없다. 따라서 경험적 세계에 대해서 언급한 명제만이 의미 있는 것이 된다. 이거 꼭 논리적 조건문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명제 많이 연습했잖아. 이것만이 얘가 되니까 얘가 아니면 얘가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후권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은 경험적 세계에 대해서만 언급해야만 한다. 필요 조건이 돼버려. 후권으로 가. 따라서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되냐. 경험적 세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 상관이 없어. 조건문이니까. 됐습니까? 자, 이런 관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기존의 철학자를 다뤘던 형이상학적인 것을 의미가 없다고 봤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말들을 가리키는 대상이 세계 속에 존재하지 않죠. 경험 가능하지 않죠. 그럼 걔네들은 사태가 사실이 될 가능성이 있을 때 철학적 대상을 채택이 되는데 걔네들은 애당초 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철학적 대상이 안 되는 거야. 이와 같이 형이상학적 문제와 관련된 명제한 질문들은 의미가 없다. 그러한 문제는 말로 답변하거나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비트겐의 유명한 말이 나오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비트겐슈타인의 그림, 그 이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를 옳은 걸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어제 우리 반 학생 중 10명이 헌혈을 했다. 경험이지. 그치? 경험할 수 있으니까 얘는 참과 거짓을 변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있는 명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논지를 뒷받침한 예시가 되는 거지. 아니 10명이 헌혈했다는 것은 실제로 난 그러니까 사태자 세계화 된 사태고 얘가 그죠 참이 되든 거짓이 되든 얘는 사실로 입증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약화가 아니라 강화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험적 대상을 언급하는 명제는 참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은 비트겐슈타인 논리를 강화한다. 2번 찍으신 분들 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2번 찍으신 분들이 많죠? 이거 왜 틀렸어? 얘기해보세요. 지금 이 글에서는 경험적 대상을 언급하는 대상만이 철학적 대상이 된다고 했어. 근데 경험적 대상을 언급하는 명제는 참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게 뭐라 되냐면은 경험적인 것을 그쵸 기술하는 명제는 자 뭐라 돼 있어? 참일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참 것을 따질 수가 있는 거야. 자 경험을적인 명제가 참일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경험적인 어떤 명제가 그죠? 그런 명제만이 의미 있는 것이 된다 그랬지? 이런 것이 뭐가 된다 그랬어? 참 것을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명제가 되는 거야. 철학적 명제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적 대상 언급할 명제가 참이다가 아니라 참과 것을 따질 수가 있다는 거잖아. 완전 틀렸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강화하는 게 아니죠. 얘는 잘못된 거니까.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X.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조심해서 보셔야만 돼요. 세 번째, 의미 있는 명제가 모두 경험적 명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은 강화죠. 이게 마지막에 나오죠. 요거. 자, 경험적 명제의 세계에 대해서 언급한 명제만이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의미 있는 것은 모두 경험적 명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치가 되죠. 의미 있는 명제 모두 경제 세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다. 이 마지막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을 조건문을 해석하게 되면 딱 일치가 돼요. 일치가 되기 때문에 얘는 강화. 됐습니까? 마지막 신, 영혼, 윤리적 가치 등의 영역이 우리 삶을 구성하는 가장 본질적으로 의미 있는 영역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비트겐슈타인은 뭐라 되냐면은 신, 영혼, 형이상학적인 주제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철학적 대상도 안 되는 거고 이건 의미가 없다. 근데 여기 대해서 반박하고 있죠. 아닙니다. 이러한 형이상학적 가치 이런 것이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자, 비트겐슈타인은 의미가 없다. 근데 여기는 가장 본질 의미가 있다. 반박하는 거지. 반박이니까 뭐가 돼?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10번 답은 4번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오늘 약간 매운맛이었어요. 좀 어려우셨죠? 그래서 약간 매운맛의 모의고사 파이널 시즌에 맞춰서 하프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오늘 점수가 잘 나오든 그쵸 못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문제에서 자신이 약했는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만 됩니다. 6월에 라이브가 없을 때 그럼 무엇을 하면 되는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약점 체크.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6월에는 꼭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하기 싫은 걸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태까지 틀렸던 거 있지. 쫙 모아서 그걸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많은 학생분들이 본인이 풀었던
어떤 그 양에 집착을 해서 나 이렇게 풀었으니까 많이 풀었으니까 이거 다 맞았겠지라고 착각을 하세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어떨 때는 시간이 쫓겨서 그냥 하다닥 하다닥 풀고 쌓아놓기만 한 게 너무 많을 거야. 남은 시간 동안에는 차분하게 본인이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를 점검하는 시간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분하게 틀렸던 거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께서 그쵸 시험을 앞두고 반드시 해야 될 거 약점 체크. 천천히 다시 한번 약한 부분을 보자. 아까 그 놀림지 2번 틀으셨던 분들은요. 지금 조급하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2번 틀렸지? 그러면은 2번에 해당되는 생략된 전체 찾기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그 문제풀이를 한 번 더 들으시면은 당연히 맞을 수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불안에 쫓겨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그 문제를 못 풀었는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시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6월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차분하게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늘 이제 지방들 앞두고 라이브 5 시즌 5까지 정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시즌 1부터 지금까지 소장님 저희가 몇 월 달부터 시작했죠? 라이브를 9월 10월부터 아마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와 10월 10, 11, 2, 3, 4 거의 지금까지 8개월에 가깝게 라이브를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딱 한 달을 쉬고 이제 여러분들은 다 합격할 테지만 저희는 2027년 라이브는 더 땡겼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할 생각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께서도 지방 준비를 잘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문제가 있으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항상 수업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저희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은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은 배를 타고 합격이라는 그 최종 종착점까지 가야 되는데 어떨 때는 파도가 높고 어떨 때는 파도가 좀 약하고 평탄하게 가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파도의 높낮이를 그쵸 어떻게 보면은 같이 느끼고 있는 거야.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시험 어떻게 날 줄 몰라요.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고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고 갑자기 뒤통수 그냥 빡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 공부한 게 아까워할 정도로 쉽고 무난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험은 예상 밖의 영역이죠. 왜냐면 우리가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이건 어디까지나 출제위원회 그쵸 마음에 달려 있으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시험장 들어가서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다 똑같다는 거야. 문제가 어렵고 문제가 뒤통수면은 다 그래. 문제가 쉬우면 나만 쉬운 게 아니야. 그럼 문제가 쉽게 나올 때는 실수하지 않도록 덤벙대면 절대로 안 되고요. 문제가 어렵게 나오잖아? 그러면은 좀 담대, 차분해져야 돼요. 괜찮아. 이거 못 풀어도 뒤에 있는 거 풀면 돼. 괜찮아. 내가 만약에 이걸 이렇게 어렵게 느끼면 다른 사람들은 더 몇 배로 어렵게 느끼고 있을 거야. 그거를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과도한 불안은 절대로 안 되고 여러분들 적절한 긴장감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행동적인 낙관주의. 내가 갖고 있는 긍정성을 행위로 계속 실천하다 보면은 반드시 시험장에서 더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국가직 봤잖아요. 생각보다 잘 보신 분도 계시고 생각보다 약간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방직을 잘 보면 되는 겁니다. 지방직을 잘 보기 위해서 우리 끝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끝까지 여러분들께서 난 할 수 있다. 난 풀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시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마세요.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 평정심을 그쵸 훈련하면서 저희 시험장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긴 기간 동안 라이브 들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시험 잘 볼 겁니다. 믿으시고요. 제가 기운을 빵빵하게 넣어드릴 테니까 시험 잘 보시고 저희는 해설 라이브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저 이번에 많이 아팠던 거 아시죠? 여러분들 건강 정말 잘 챙기시고요. 저희는 건강한 모습으로 시험 정말 잘 보고 6월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험 잘 보세요. 시험 잘 보세요.